굴절률 요거 한 번만 다시 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동의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앞에서 배웠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3주 동안에 수업이 단절되어 있어서 한번 쭉 정리를 같이 파동 파트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 그렇다면 이러한 파동도 성질이 있어요. 파동은 5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파동에도 성질이 있더라. 그걸 우리가 이제 파동의 성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셨거든요. 파동의 성질에 5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자, 파동의 성질,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빛의 성질 또는 소리의 성질이라고 배웠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직진성이에요. 꽃장 가려고 한다. 직진성. 됐어. 그럼 빛은 꽃장 가려고 하는 이 직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뭘까? 빛이 이렇게 꽃장 가는데 가다가 방해물을 만나면, 됐죠? 이게 사과 같은 아이면 얘가 이렇게 불투명한 물체면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도착하는 빛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빛이 도달하지 않아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지죠. 됐어. 이렇게 빛이 똑바로 가려는 직진성 때문에 그림자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그림자가 지구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에도 나타나죠. 전체에서 그림자지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식현상이에요. 됐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요? 네. 식현상 중에서 뭐 알아? 일식과 월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림자지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야. 됐어. 그래서 달의 그림자 속에 태양이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걸 뭐라고 한다? 일식. 됐어. 태양이 먹혔어요. 일식. 지구의 그림자 속에 달이 가서 달이 안 보인다. 그거 뭐라 그러냐? 월식.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은 그림자지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데, 기억해봐. 일식일 때 천체 순서 태양, 달, 지구 이렇게 되잖아. 됐어. 이때 달의 위상. 네. 달의 위상 사기죠. 사기 음력 며칠로 나타나냐? 사기 매달 음력 1일. 됐어. 이걸 우리 조상들이 음력 1일이라고 잡은 거야. 사을. 되겠냐? 자, 월식일 때 천체 순서 태 뭡니까? 지, 달 요거죠. 달의 위상 망, 음력 며칠? 15일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러면 1년에 음력도 12달 있잖아. 그러면 12달 동안에 음력 1일, 15일 12번 생겨. 그러면 매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 안 이루어져. 그러면 사금 매달 생기는데 왜 일식과 월식은 매달 안 생겨요? 라고 하는 건 보면은 태양, 달, 지구 이렇게 해서 달 때문에 여기는 태양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러면 일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태, 달, 지인 건 맞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태양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렇게 높이가 달라지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달과 태양의 높이가 내 눈이랑 일치해야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실제로요. 지구가 봤을 때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지구 둘레를 태양도 돌아요. 태양이 공전하는 궤도를 뭐라 그럴까요? 태양이 노란색으로 보여서 물얼황, 물원애가 지나가는 길, 황도. 그러니까 달이 지나는 길, 달은 지구에서 보면 무슨 색이야? 흰색. 그래서 달이 지나는 길을 뭐라 합니까? 백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복숭아 아니야 이 새끼들아. 황도, 백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황도와 백도가 사실은 공전 궤도가 나란하면 항상 일치할 거야. 근데 얘네들이 항상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일치하는 순간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일치가 안 돼. 왜? 황도와 백도가 5도 기울어서 그래. 그래서 딱 일치하는 요 지점에 태달지 또는 태지달이 와 있어야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고. 알겠냐? 그래서 매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황도와 백도가 5도 기울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겠어. 네, 과거 면접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이건 말로 설명하는 거잖아. 과거 면접은 말로, 영재는 시험으로. 알겠어?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영재는 시험으로 판단해서 아이들을 뽑고요. 과거는 면접, 말로 판단해서 뽑아요. 그래서 영재는 2번의 시험, 과거는 2번의 면접.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식과 월식이라는 건 사실은 빚의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얘가 매달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이유까지도 좀 기억해보자. 되겠죠? 자, 빚의 성질 중에 2번째 성질 뭡니까? 직진 다음에 뭐예요? 반사. 반사. 자, 반사가 뭐니? 빚이 반사됐어요. 말로 설명해봐. 반사가 뭐야? 말로 설명하려면 골 때리죠. 반사인데? 말로 설명하래. 반사는 뭡니까? 빚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성질. 이걸 반사라고 해요. 되돌아 나오는 성질. 알겠죠? 빚이 가다가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 이걸 우리는 반사라고 읽었다. 반사라고 표현한 거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반사가 일어날 때 규칙성이 있대요. 배웠어. 중1 때. 빚이 반사될 때요. 규칙성을 설명한 게 빚의 반사 법칙이죠. 반사 법칙이 뭐냐? 말로 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의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돼. 이게 반사 법칙입니다. 됐죠? 그러니 빛이 가다가 어떤 물질을 만나서 되돌아 나올 때요. 법선을 그렸을 때 이 입사각의 크기가 30도라면 반사각의 크기는 반드시 몇 도다? 30도다. 예외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과학에서의 법칙은 다른 과목의 법칙과 다릅니다. 과학에서의 법칙은 예외가 없을 때만 법칙이라고 해요. 됐죠? 반사의 종류 있죠? 매끄러운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 너네는 도대체 중학교 1학년 때 뭐 했냐? 정반사. 그래서 정반사가 일어나서 빛이 이렇게 매끄러운 면에서는요. 빛의 광선들이 다 평행하게 오니까 어느 지점에서도 빛이 얘가 30도로 들어가면 다 30도로 들어가. 그럼 반사광이 다 뭐야? 30도 방향으로 가지? 그래서 반사광선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가요. 이걸 우리는 정반사라고 해. 정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주변의 경치 또는 내 모습이 비쳐요. 그래서 정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경관이 비쳐요. 그래서 아침에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거울에서 빛이 정반사되기 때문이겠죠. 맞아. 네, 정반사의 반대말이 뭐야? 남반사. 남반사는 표면이 거친 면에서 빛이 되돌아 나오는 성질인데요. 표면이 거칠어 울퉁불퉁해. 근데 빛은 평행하게 오잖아. 평행하게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평행하게 갈 때 첫 번째 이 빛은요. 이면에 들어간 거라서 여기에 접선을 그으세요. 그었을 때 이것과 90도 되는 법선을 그으세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각도를 내게 이게 입사각이에요. 됐죠? 그랬을 때 이 각도가 70도라고 치자. 그럼 얘는 반사 몇 도로 나올까? 70도로 나와야죠. 반사법도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70도 휘어서 빛이 이렇게 나갈 거야. 이 빛은. 알겠어? 그러면 빛이 이렇게 왔어. 이 빛은요. 이면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에 접선을 그으세요. 됐어? 네. 그랬을 때 이것과 90도 되는 선을 그어요. 이게 법선이에요. 그랬을 때 요번에 각도 이렇게 생기죠. 20도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20도로 이렇게 해서 빛이 얘는 이렇게 나간다고요. 됐죠? 이렇게 돼요. 자, 빛이 이렇게 왔어요. 이 면에 접선을 그으세요. 그랬을 때 90도 되는 선을 그으세요. 법선. 이 각도 80도. 그럼 80도 방향으로 빛은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됐죠? 이렇게 표면이 거치면 빛은 됐어? 네. 입사광선의 각도가 다 달라요. 그럼 반사광선의 각도도 얘하고는 같지만 다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됐죠? 그래서 남반사는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빛이 어느 방향?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주변의 경치는 보이지 않고 비치지 않고 단지 우리는 그 물체만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거죠. 선생님 몸에서 빛이 반사되니까 너네가 날 보는 거야. 하지만 내 몸에 너네 얼굴이 비쳐? 안 비쳐. 그럼 내 표면에서는 무슨 반사만 일어나? 남반사만 일어나. 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달을 봅니다.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동시에 달을 보여요. 왜? 빛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반사법칙이라고 하는 거다. 반사법칙은 정반사를 하든 남반사를 하든 상관없다. 항상 성립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굴절. 요거 배우자라고 한 거고 세 번째뿐만 아니라 네 번째 회절, 다섯 번째 뭐 간섭 요게 있어요. 요건 앞에서 배운 거죠. 됐죠? 자, 그 중에서요. 직진반사 굴절 얘는요. 사실은 파동과 물질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성질이야. 파동만 갖는 게 아니고 파동과 물질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성질이야. 그래서 너네가 캐치볼 할 때 벽에다 공 던지면 벽에서 공이 튕겨 나오잖아요. 반사된다고요. 물질도 그래요. 빛도 그러고. 하지만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성질은 파동만이 가져요. 이건 입자는 못합니다. 물질은 못합니다.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자, 그래서 토마스 형이 빛이 파동이야 입자야? 라고 했을 때 빛에서 파동성이 나오는지 보겠다는 거죠. 됐죠? 그랬을 때 토마스 형은 빛에 무슨 실험했어요? 간섭 실험. 그래서 빛에서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면 빛은 파동이야. 그랬는데 빛에서 간섭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이중슬리 실험이고요. 알겠냐? 네, 그거 한 거야. 자, 그래서 회절이랑 간섭이라는 건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선생님하고 굴절이라는 걸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굴절은 한국말로 뭡니까? 반사는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굴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꺾여 들어가는 현상. 이렇게 써요? 쌍기역이요? 맞아?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야. 자, 빛이 가다가 또는 다른 파동도 똑같습니다. 자,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직진할 수 없어. 꺾여 들어가. 왜 꺾여 들어가? 그렇게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알겠죠? 됐죠? 네. 왜 이렇게 가는 게 더 빨라? 그건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그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하는데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질마다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꺾여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요. 빛이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니까 직진할 수 없어 꺾이는데 그 부딪히는 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꺾여 들어가고 그럼 몇 도로 들어갔다가 몇 도로 꺾이는지 알기 위해서 법선을 그리면 얘가 입사각, 얘가 반사각, 얘가 굴절각. 맞습니까? 이렇게 세 개의 각도가 생기는데 그 안에서도 반사 법칙은 성립하니까 얘가 만약에 이 각도가 40도예요. 이 각도 40도죠. 예외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굴절했어. 근데 이 각도는 40도가 아니라고요. 꺾였으니까. 됐죠? 직진한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 각도가 20도예요. 뭐 이렇게 이거 40도로 하지 말고 60도로 하고요. 이거를 30도로 해보자. 특수각으로.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꺾여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꺾여 들어가는데 많이 꺾이는 애도 있고 조금 꺾이는 애도 있어. 파동을 쏘는데 공기 중에서 물로 쏠 때. 됐어? 빨간색을 쐈을 때와 파란색을 썼을 때 꺾이는 정도가 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 꺾이는 정도를 표현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굴절률이라고 하더라. 납득? 알겠어? 꺾이는 정도를 표현한 걸 굴절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굴절률은 N 이렇게 쓰죠. 스몰 N 이렇게 써요. 굴절률을 스몰 n이라고 쓰는데요. 굴절률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매질 사이에 속력 차이에 의해서 꺾이는 정도를 비교해서 나타내는 게 굴절률인데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 하고요. 상대 굴절률로 나눴죠.
이거를 공기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어? M물 이렇게 쓰면 물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는 거야. 됐어? 근데 상대 굴절률은 N 공기 물 이렇게 써. 이건 뭐라고 읽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렇게 읽어. 됐어? 또는 M 물 공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떻게 읽어? 이건 물에서 공기로 갈 때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읽는 거야. 됐어? 그래서 출발한 지점을 앞에, 도착한 지점을 뒤에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서 물로 가는 상대 굴절률을 얘기한 거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알겠냐? 자, 그러면 이러한 상대 굴절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두 매질의 속력 차이 때문에 굴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굴절률 자체가 얘네들의 속력으로 표현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N 공기 물을 구해줘 라고 하면 당연히 얘네들은 공기와 물에서의 빛의 속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 속력 비율로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빛은 공기 중에서 속력이 빠르니까 공기 중에서의 속력을 우리는 얼마로 볼 거냐면 10으로 보자고. 물에서의 속력은 얼마로 볼까? 5로 볼까?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뭡니까? 자, 5분의 10이죠? 그러면 얘는 상대 굴절률이 얼마야? 2야. 이런 뜻이야. 됐어? 이렇게 나와. 자,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파동의 속력은 F 남다로 이렇게 구해. F 남다로 이렇게 구하잖아. 자, 그러니 이거는 공기 중에서의 진동수와 파장, 이건 물에서의 진동수와 파장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이 이렇게 다른 매질로 진행을 하다가 굴절을 하던 반사를 하던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야. 굴절을 하던 반사를 하던 회전을 하던 뭐는 안 변해. 뭐가 안 바뀌냐면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 안 바뀌어.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성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뭔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뭐요? 지문, DNA 이거 안 변하잖아요. 몸무게 키만 바뀌는 거잖아요. 파동도요. 이렇게 굴절을 아무리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유한 성질, 파동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값, 뭐요? 진동수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진동수가 100짜리가 생기면 이거 굴절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도 진동수는 100이야. 그러니까 진동수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약분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 굴절률의 비율은 파장의 비율이야. 그러니 굴절률이 아까 2라고 했잖아. 속력이 얘가 5고 얘가 10이니까 그럼 파장의 길이 비율도 2야. 그러니까 얘 파장이 20이었으면 얘 파장은 10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알겠니? 요런 느낌이야. 이게 상대 굴절률이야. 또 이 상대 굴절률에 해당되는 값, 속력의 비율과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속력만큼 각도를 가져요. 각도가 생겨요. 그래서 속력이 빠른 쪽에는 큰 각이, 속력이 작은 쪽은 작은 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각도만으로도 어떤 매질이 더 속력이 빠른지 느린지를 볼 수 있어요. 각도의 크기로. 그래서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하고 물에서 생긴 각도의 차이가 속력만큼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데 이거 각도로 계산하면 답이 도로 나와요. 근데 우린 값으로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인 치환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어? 사인 치환한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정확하게 각도를 표현하지 않아서 얘는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3이 나오지만 원래는 이 값이 나와야 된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 굴절률이라는 걸로도 구할 수 있어. 절대 굴절률로 구할 때만 보시면 공기 중에서 물로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한 곳이 위쪽, 도착한 곳이 아래쪽 분모에 쓰여지거든요. 근데 절대 굴절률만 거꾸로 쓰시면 돼요. 절대 굴절률만 N 공기분의 M물 요것만 위아래가 바뀐다. 잊지 말아라. 알겠어? 이렇게 쓰면 절대 굴절률로도 상대 굴절률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자, 이런 식으로 물질이 꺾이는 정도의 규칙성을 알아낸 거. 그래서 알아낸 사람이 스넬이라서 이걸 스넬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걸 스넬 법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걸 편한 말로 우리는 굴절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있다면 굴절에는 굴절 법칙이 있고요. 그 굴절 법칙이 스넬 법칙이고, 그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 게 파동에 전달되는 속력에 따라 꺾이는 정도의 비율을 나타낸 값이다. 되겠어? 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러한 굴절 중에서요, 지금은 공기 중에서 물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어요. 이렇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 빠른 매질에서의 각도가 크고 느린 매질의 각도가 작으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근데 거꾸로라면 만약에 물에서 공기로 빛을 쐈다면 물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 근데 공기 중에서는 속력이 더 빠르니까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더 커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직진한 것보다 각도가 더 크려면 얘가 이렇게 누워야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빠른 매질로 가면 굴절각이 더 커요. 굴절각이 더 커요. 그죠? 입사각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입사각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굴절각이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더 빠른 매질로 갔으니까. 그 중에서요, 얘네들의 입사각이 얼마냐면 30도라서 반사각도 30도인데 굴절각은 80도였어. 뭐 이런 느낌이다 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때 입사각을 크게 해요. 입사각을 크게 해요.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던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던 상관없이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똑같이 커질까요? 아니면 굴절각은 작아질까요? 아니면 됐어?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규칙성이 없을까요? 이거 아니? 내가 입사각을 크게 했어. 굴절각은 어떻게 바뀌어? 입사각을 크게 하면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가든 상관없어요. 입사각을 여러분들의 크기가 조금 더 크게 키우면 굴절각도 무조건 커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따라서 커집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따라서 더 커져야 됩니다.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내가 입사각을 30도가 아니고 40도로 하면 반사각 40도겠지. 근데 굴절각 더 커져서 얘가 얼마 되냐면 90도가 된다고 치자. 기억납니까? 입사각을 크게 했을 때 굴절각이 더 커지는데 이때 굴절각이 90도예요. 이때 입사각을 우린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새끼들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임계각이라고 부르겠다. 임계각. 됐습니까? 네. 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의 입사각을 나는 특별히 임계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줄게. 이렇게 한 거였죠. 자, 그러면 임계각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굴절각도 조금 더 커져요. 됐어? 네.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굴절각도 더 커져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굴절각이 더 커지면 들어오죠. 이렇게. 원래 굴절이라는 건 꺾여서 다른 매질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같은 매질로 왔어요. 굴절각이 너무 커져서. 됐어?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니?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니? 내 눈에 보기에는 굴절이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다 뭐 된 것만 보여요. 반사된 걸로 보이죠. 됐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 그런다? 전부 다 반사된 것처럼 보인다. 전반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 굴절각이 너무 커서 원래 매질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한다. 전반사는 반사 때문이 아니고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데, 자, 이때 전반사는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더 클 때, 임계각보다 더 클 때, 그래서 밖으로 빛이 나가지 않고 모두 다 되돌아 나오는 현상, 이걸 우리가 전반사라고 해요. 밖으로 나가는 빛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굴절각 얼마일까요? 내가 이거 더 크게 해서 됐어? 41도 만들었어. 그럼 반사가 41도지? 굴절각 더 커져야 되겠지? 몇 도일까? 몇 도일까? 90도보다 더 커져서 91도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런 거 없습니다. 41도. 반사광선이요. 입사각이 41도라서 반사각이 41도가 되고 굴절각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같은 매질로 들어올 때 이 두 개의 광선이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는데 어느 쪽으로 붙습니까? 반사광선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반사광선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선이 두 개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로 일치합니다. 흔히 이걸 전반사라고 한다. 이걸 전반사라고 한다. 되겠어? 자, 그럼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 뭐 있다? 네, 광섬유, 광케이블. 됐어? 라고 하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유선전화밖에 안 썼었어요. 유선전화밖에 안 쓸 때 그때 사용한 통신선이 바로 그냥 전선이야. 전선. 구리선 썼단 말이야. 옛날엔 전화도 구리선, 전선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전선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전파를 쏘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밖으로 나가. 됐어? 또 여기에 부딪히는 순간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나가. 됐어? 그래서 내 귀에 소리가 들려. 뭐 이런 거 아니니? 근데 이렇게 일부가 나갈 때요. 요 파동만 잡으면 뭐가 가능해? 도청돼. 이게 도청이야. 됐어? 또 도청도 되지만 이렇게 내가 맨 처음에 쏜 에너지가 100이라고 쳐.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 90이라는 에너지는 반사돼서 오지만 10은 구조에서 나가버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내 귀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20, 30밖에 안 되지. 그래서 화질이 떨어져요. 소리가 선명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어? 그동안은 그랬단 말이야. 구리라는 선을 사용해서 하면.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전국에 다 광섬유 깔았잖아요. 광섬유라고 하는 게 전반사를 이용한 건데 이렇게 서로 굴절률이 다른 두 개의 매질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안에 있는 아이를 코어, 밖에 있는 아이를 클래딩. 한국말로 얘기하면 안에 있는 아이는 속유리, 밖에 있는 아이는 건유리. 이렇게 불러. 그랬을 때요. 파동을 어디서 쏘냐면 안에서 쏴요. 이렇게 안에서 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부딪히면 당연히 반사굴절이 일어나겠지. 근데 내가 쏠 때 이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크게 쏴요. 임계각보다 크게 쏘면 전반사가 돼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전반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100을 쏘면 항상 100이라는 에너지가 전달해서 내 귀에 100이 오겠죠. 그러니까 화질도 소리도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또 얘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없어요. 도감청이 안 돼요. 그래서 광섬유는 도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청한 사건들 되게 많았는데 요즘 도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와이파이 그래서 네 그거를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도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전반사를 그 전반사가 생기게끔 만드는 얘를 우리는 광섬유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통신선을 까는 건데. 그래서 그러려면 안에 있는 매질, 밖에 있는 매질 누가 더 빠른 매질이야? 누가 더 빠른 매질이야? 밖에 있는 네, 얘가 빠른 매질이고 얘가 느린 매질이어야죠. 왜? 전반사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 임계각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임계각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가죠. 그러면 NAB 맞아? 그랬을 때 얘는 뭡니까? 얘는요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죠. 맞아요? 이게 NA분의 MB죠. 맞냐? 맞냐? 스넬 법칙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요 얘는요 이 입사각이 임계각이면 굴절각이 딱 90도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사인 90은 얼마예요? 사인 90은 얼마야? 2잖아요. 1.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1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야? 사인 세타 임계각은 두 매질 사이의 임계각은 둘의 절대 굴절률의 비율로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리고 사인 세타의 임계각이 바로 얘네들이 뭐야? 상대 굴절률 값이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의 상대 굴절률이 얼마냐면 2분의 1이라고 치자. 그래서 상대 굴절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가 2분의 1, 몇 도? 30도가 임계각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30도보다만 크게 하면 전반사가 항상 일어나. 그런 뜻이야.
알겠어? 네. 그래 놓고요. 요거 잘 보시면요. 잘 봐. 여기가 1이니까 요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사인 세타 A의 절대 굴절률은 MB의 그래서 B의 절대 굴절률이랑 같아요. 되겠냐? 네, A 매질의 절대 굴절률에 A 매질의 임계각을 곱한 값이 B 매질의 그래서 절대 굴절률이랑 같다라고 하는 식도 만들어지겠죠. 되겠니?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광섬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너네 물속에 잠수한다고 치자. 바닷속에 들어갔어. 바닷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빵 뚫리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 잠수를 해서 이렇게 있으면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본다고 치자.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물속에서 이렇게 보면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 푸른 하늘로 뻥 뚫려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요. 특정한 범위에 있는 요 하늘만 보이고요. 여기는 깜깜합니다. 하늘이 안 보입니다.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보면 요만큼만 밝은 하늘이 보인다. 그래서 요만큼만 창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넬의 창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하늘을 보면 시야가 딱 뚫려서 다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만 보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깜깜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사실은요. 여기에서 내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굴절해서 하늘에 반사돼서 다시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가요. 그럼 꼬맹아 이때의 입사각보다 이때의 입사각이 뭐하지? 점점 갈수록 입사각이 점점 보여지니 커져요. 됐어? 옆으로 갈수록 입사각이 커져. 입사각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에 도착하겠니? 임계각. 그때부터는 그 빛이 하늘에 가니 안 가니? 안 가요. 그래서 하늘이 안 가요. 됐어? 그래서 요 끝, 내 눈에서부터 요 끝까지의 요 각도가 바로 임계각입니다. 임계각. 알겠어? 그래서 임계각 범위를 벗어난 쪽에서는 하늘로 빛이 가지 않기 때문에 깜깜해 보여. 이걸 스넬의 창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해. 알겠어? 그래서 물속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이렇게 해서 물속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뻥 뚫려 보이지 않는다. 깊게 들어갈수록 보이는 범위는 좁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됐겠니?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맨 앞에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없어서. 네, 119. 우리가 오늘 한 게 어디부터요? 117? 네, 117에서요. 여러분들이 펜파, 중파 이런 것들 좀 봤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도 스넬의 법칙 봤단 말이야. 그죠? 그것도 좀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 전반사가 뭔지도 얘기했고 전자기파까지도 얘기했어. 괜찮아? 접수됐어? 이해돼? 그러면 중학교 내용 살짝 해보자. 꼬맹아,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뭐 있을까? 빛의 굴절, 이걸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뭐가 있을까?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거울이야.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거울 미친 듯이 배웠어. 거울의 종류. 오목거울과 볼록거울과 평면거울. 알겠습니까? 거울은 이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고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또 있다? 뭐냐? 네, 다 끼고 있잖아요. 됐어? 렌즈. 그렇죠? 렌즈가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야. 렌즈의 종류. 오목렌즈, 볼록렌즈.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는 거울,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를 렌즈. 기억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배웠으니까 써봐. 자,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거울이 있고 렌즈
렌즈가 있다. 그 중에서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울은 뭐고 렌즈는 뭐냐? 저는 오목 렌즈. 오목 거울이고 볼록 렌즈야. 렌즈와 거울은 반대거든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네.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어요. 거꾸리겠죠. 네, 볼록 거울이 그렇고요. 오목 렌즈가 그래요. 되겠니? 자, 그래서 거울이던 렌즈던 상관없이 걔네들이 빛을 모으냐 퍼뜨리냐 요거에 따라서 생기는 상의 종류가 같아. 빛을 모으는 애들은 모으는 애들끼리 상의 종류가 똑같아요. 알겠어?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의 상의 종류가 같습니다. 그럼 얘기해봐. 빛을 퍼뜨리는요. 볼록 거울에서의 상, 오목 렌즈에서의 상, 그걸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볼록 거울을 우리가 거리에 장치를 했죠. 코너 반사경. 그래서 아파트에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올 때 거기 볼록 거울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 이렇게 도난 방지용 거울. 그 다음에 아빠 자동차 옆에 튀어나와 있는 측면경 사이드 미러. 알겠어? 이게 볼록 거울 쓰는 거거든요. 됐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볼록 거울을 쓰는데 그 아이들은 바로 이 상의 종류를 이용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뭘까요? 뭘까요? 얘는 항상 축소된 바로 선 상이에요. 축소된 바로 선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요. 나의 크기는 이따시만한데 볼록 거울에 비친 나의 크기는 요따시만해. 근데 똑바로 서 있어. 이런 느낌이야. 맞지? 근데 이런 상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이 생기는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코너 반사경, 도난 반지용 거울을 만든대. 왜 그래? 왜 그래? 사이드 밀러도 이걸로 만들었대. 그래서 아빠 사이드 밀러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보이는 거보다 가까이. 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막 써야 돼. 왜? 너무 작아 보이니까 멀리 있다라고 인지하거든. 그래서 작아 보이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사람들은 인지하거든. 근데 실제로 그만한 크기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축소해서 그렇게 보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더 가까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맞냐?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작은 축소된 상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각각을 축소해서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있는 면적이 뭐해지니? 넓어져요. 됐어? 네. 그래서 얘네들 아까 본 측면경이라든가 도난방지용 거울 걔네들은 축소된 상을 생기게 해서 시야를 뭐한다? 넓히는 목적으로 그 거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시야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코너 반사경, 도난 방지용 거울, 측면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종류가 하나야. 상이 한 종류밖에 안 생겨. 간단하죠. 못 외우면 이제 병신이야. 되겠냐? 그럼 거꾸로. 오목 거울 볼록 렌즈에서의 상의 종류 어떻습니까? 물투 내용이에요. 물투 내용인데 시간이 가능하고 그리고 개정된 교과 과정에서 렌즈와 거울이 여러분들 커리로 내려오니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목 거울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록 렌즈 있다고 쳐. 자, 볼록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으면 이 선을 우리가 광축 그리게 해요. 광축을 그릴게요. 그래놓고 렌즈도 거울도 빛이 모이는 뭐가 있습니까? 초점이라는 게 있겠죠? F. 됐어. 초점이 이렇게 있고요. 초점의 2배 되는 지점도 있어요. 이 F. 얘네들을 기점으로 상에 됐어. 종류가 확 바뀝니다. 빛을 모으는 볼록 렌즈와 오목경은요. F와 EF를 기준으로 상이 막 바뀌어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쟤네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야. 상의 종류. 알겠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볼록거울 중심으로 배웠어요. 상향 하나입니다. 축소된 방수원 3 그걸로 시야를 넓히려고 그래서 다양한 요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느 거기 책 보면 조금 여분이 있죠? 한번 해봐. 내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넣자. 얘를 점 렌즈 쪽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러면 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야. 우리가 2월 달에 올림을 한번 보려고요. 2월 달에 올림을 한번 몇몇 사람들을 한번 보려고 따라와봐. 자, 그러면 여기서 상이 맺힌다는 건요. 거기에서 나온 빛이 모여서 그래서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요 대가리 요 부분에서 빛이 갈 수 있는 경우 이 대가리에서 나온 빛이 갈 수 있는 방법. 자,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가서 렌즈를 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또요. 중심죠. 네, 중심을 지나갈 수 있죠. 또요. 초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빛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야. 머리에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것도 똑같아. 여기서 각각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점들에서 별빛이 이 세 가지 경로로 갑니다. 되겠냐? 빛은 직진하니까. 자, 그랬을 때 광축과 나란하게 갔다? 얘 어떻게 될까? 렌즈에 닿는 순간 무조건 초점을 향해서 갑니다. 알겠어?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이 거울이나 렌즈를 만나면 초점을 향해 가요. 되겠냐? 중심을 지나간 빛은 그냥 직진합니다. 됐냐? 그러면 초점 지나간 빛은 렌즈랑 만나면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야. 광축과 나란하게 간 애는 초점 지나가고요. 초점 지나간 애는 광축과 나란하게 가고요. 중심을 지나간 애는 그냥 직진하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빛이 보이는 이 지점의 상이 그래서 저 머리 부분의 모습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상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되겠어? 이렇게 맺히는 거야. 이렇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맺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경로로 가는 거구나. 자, 근데 이제 가. 여기서 여기 왔어. 예. 저 상의 위치, 크기, 방향 어떻게 될까? 이거거든요. 자, 여기 왔어. 저거 작도해봐. 작도해봐. 상 어디 생길까? 빛이 모이는 지점. 됐어. 자, 저거 일일이 세 개 다 안 그려도 되고요. 두 개의 빛이 모이면 나머지 하나의 빛은 자연스럽게 모여요. 두 개만 그리셔도 돼요. 되겠어? 어디 모일까? 빨리 해봐. 아하, 수업 안 하시고요. 어디에 모일까? 머리로 상상할 수 있으면 상상하시고요. 기하가 되면 상상이 되겠죠. 아니면 손으로 잡도 해도 돼요. 해봐. 얘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 어디에 생길까? 해봐. 여기에 있는 A를 기점으로 얘보다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했냐? 뒤질래? 빨랑 안 해? 어디?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여기 봐. 왼쪽, 오른쪽. 찍지 마, 이 새끼야. 왼쪽, 오른쪽. 어딜까? 빨리 얘기해봐. 아, 왼쪽, 오른쪽. 왼쪽. 진이. 왼쪽. 왼쪽. 그러면 이제 대동단결 왼쪽. 저는 모두가 왼쪽이라 해도 오른쪽 하겠습니다. 딱 닥쳐. 넌 그냥 자, 새끼야. 어느 쪽?
비스기 어디야? 오른쪽, 왼쪽, 그죠? 왼쪽. 네, 오른쪽에 생겨요. 병신들아. 뒤질래. 얘가요. 여기 있던 여러분들 보실래요? 어떤 선은 안 바뀌어요? 1번 선 안 바뀌어요. 그러면 1번 선을 기점으로 어딘가에 빛이 보여야 돼요. 1번 선 라인 안에 보여야 돼요. 그렇죠? 네? 어차피 보인다는 건 1번 선 이쪽 어딘가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무거나 또 하나만 그리면 되잖아. 뭐 그릴까? 여기서 그러면 중심을 갖다 보자. 여기서 중심을 갔을 때와 여기서 중심을 갔을 때, 여기서 중심을 갔을 때 어떤 게 바뀔까? 앞으로 가면 당연히 각도가 바뀌죠.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향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더 뭐해져요? 중심을 향해 가려면 중심이 여기라고 치면 중심을 향해 가면 이렇게 되죠. 됐죠? 됐어? 더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 더 아래로 가서 만나야죠. 얘하고 더 아래에서 만나야죠.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도대체 어떤 기점으로 왼쪽이었어? 너 때문에 애들이 다 나쁜 길로 갔잖아 이 새끼야. 네가 맨 처음에 왼쪽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요. 알겠어? 그래서요. 잘 봐. 어떤 얘기냐. 어? 물체가 렌즈 쪽에 다가오면 오른쪽으로 물체가 가면 상도 오른쪽으로 가네. 맞아?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상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상도 움직여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상도가 움직여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도 원래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생겨요. 자명합니다. 내 꿈에 잘 봐. 그래서 그림을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광축이 있고요. 이 라인을 기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해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점점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상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상이 요선에 빛이 보이잖아요. 요선에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가 점점 보이시니 커져요. 알겠어? 이렇게 돼요. 맞죠? 어? 점점 렌즈 다가올수록 커지네? 그럼 맨 처음은 이만했어. 그 얘기 아니야? 맞아? 이만했어. 그럼 처음에는 나보다 작았네? 축소된 상이 어디까지? 나하고 크기가 딱 똑같은 애를 만들기 전까지는 축소되어 있었다는 거잖아. 그게 어딜까? EF를 기준으로 해요. EF를 기준으로 EF에 왔을 때가 1대1의 크기야. 그러니까 EF보다 왼쪽에는 축소된 상이야. EF보다 오른쪽이 확대된 상이야. 납득하냐? 오케이. 자, 근데요. F에 왔을 때 이제 또 다른 실수는 뒤진다. F에 왔을 때 상. 어딜까? 어디에 생길까? 다가올수록 물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생긴다 그랬잖아. 언제까지만 그래. 계속 그런 건 아니야. 자, F에 왔어. 상 어떻게 생길까? 네. F에 오면 상이 안 생깁니다. F에 오면 이 선을 타고 이제 얘가 이렇게 갔어. 됐어? 근데 F에 오면 중심을 지나내도 이렇게 가. 어떨까? 이 간격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행한 선이야. 상이 안 맺혀요. 됐어? F에 왔을 땐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확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안으로 갈수록 커지는 건 맞는데 이걸 기점으로 여기까지는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꾸로 생겼어요. 됐어?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상을 뭐라 그런다? 실상. 거꾸로 생긴 상을 뭐라 그런다? 도립상. 됐어?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축소된 도립실상이 생겼던 거고요. 이 F보다 가까이 오면 확대된 도립실상이 생겼어. 근데 F에 오면 상이 안 생겨.
근데 F보다 안쪽에 오면 될까? F보다 안쪽에 오면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가. 절대로 안 만나. 점점 멀어. 그러면 이 빛은 어디서 만나? 이 앞에서 만나죠. 됐죠? 이 앞에서 얘는 이렇게 간 거고 얘는 초점에서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만난다고 우리가 인지합니다. 실제로 빛이 만났을까? 아니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 빛이 만나지 않고 빛의 연장선에서 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빛이 모이지 않고 생긴 상, 이걸 뭐라 그런다? 허상. 그래서 F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빛이 실제로 만난 게 아니고 빛의 연장선에서 그냥 상이 생겨서 빛이 만난 것처럼 보여.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허상이라고 하는데, 허상을 보시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똑바로 서 있죠. 위아래 안 바뀌었죠. 대가리가 위로 갔잖아요. 됐어? 그래서 얘는 정립 허상 생겨. 이렇게 얘기해. F를 기준으로 칠상과 허상이 나눠져요. 알겠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빛을 모으는 아이는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빛을 모으는 아이는 처음에는 축소된 돌이 실상이 생겼다가 조금 가까워지면 됐어? 확대된 돌이 실상이 생겼다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겨.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서 상의 종류가 달라진단 말이야. 복잡해.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한 거울, 오목거울인데, 오목거울은요 상을 어떤 거리에 놓느냐에 따라서 똑바로도 보이고 거꾸로도 보여서 사실은 오목거울은 물체를 볼 때 쓰지는 않습니다. 뭐 빛을 모으는 역할을 써요. 됐죠? 오목거울은 빛을 모아서 그래서 한 번에 빛을 세게 멀리까지 보내주려고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로 이 오목거울은 어디에 써요? 등대, 아빠 자동차 앞에 전조등, 헤드라이트. 실제로 자동차의 전조등 안에 그래서 네, 전구가 얼마나 클까? 밤에 불 켜면 멀리까지 빛이 나가잖아요. 그 안에 전구가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 꼬마 전구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그 빛이 그렇게 나가는 거야. 왜? 거기에 연락큰 오목거울 안에 꼬마 전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얘가 빛을 모았단 말이야. 알겠어? 실제로 보면 열나 작은 꼬마 전구 들어가 있어요. 되겠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가 바로 오목거울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냐? 네, 이렇게 상이 복잡하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상이 복잡하게 생길 때요, 이거 일일이 다 그려보고 해야 돼요? 아니야. 그려보고 하지 않아도 렌즈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깊게 배우는 건 그 다음 과정에서 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상이 생기구나, 이 정도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상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이용한 게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너네는 그래도 한번 했던 친구들이라서 내용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선생님이 위에서 끌어내려올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죠? 대략적인 것들은 다 해주고 있어서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투에 있는 도플러 효과는 다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할게요. 그죠? 그래서 굴절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고 이제 문제를 몇몇 개를 봐야죠. 자, 그럼 넘기시면 이거는 보면은 이 책의 답지예요. 네. 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본 문제, 수능에서 나왔던 실제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뒤에 넘기시면 심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는 과제 문제도 있죠. 그 과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과제 문제 몇 페이지입니까? 126페이지에 과제 문제 있대요. 126페이지에 1번부터 코맹아 5번까지 연락 풀어.
과제 문제 몇 번까지냐면요. 129페이지까지 쭉쭉 푸셔야 됩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풀고 집에 가서 앞부분 우리 그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것들 안 풀었어요? 가지고 다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